안녕하세요. 참 살다 보니까 별일을 다 겪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꿈에도 못 꾼 거고,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네요. 전 힘들게 살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어릴 때 할머니랑 형이랑 함께 살았거든요. 엄마는 저를 낳자마자 과다출혈로 한 달간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가 결국 숨을 거두셨다고 들었어요. 어린 전 엄마의 얼굴도 모르고 그렇게 할머니의 손에서 컸습니다. 아빠는 저희 두 아들을 기르겠다고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막노동을 하셨어요. 아빠가 전선 배선 관리라는 일에서 항상 위험하지만 일이 끊이질 않았고, 또 보수도 높아서 그나마 저희 가족이 입에 풀칠을 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네 아빠가 고생하는 덕에 우리가 이렇게 무리 없이 잘 살 수 있는 거야. 니네 아빠한테 정말로 고마워해야 해. 라고 하셨죠. 전 할머니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할머니가 힘드신데도 저희를 돌봐주시고 해서 저희 형제는 별 무리 없이 잘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힘든 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형이 성인이었어요. 형은 아빠에게 일을 배운다고 아빠를 따라서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죠. 아빠와 함께 일을 한 형은 항상 함께 다니면서 무언가를 했는데 사고가 터진 그날도 형은 아빠와 함께 있었어요. 아빠가 일하는 건물에서 건설자재가 위에서 아래로 와르르 쏟아진 겁니다. 함께 있었던 형과 아빠는 그 건설자재에 맞아서 머리를 크게 다치고, 아빠는 직사하고 안전모를 쓴 형은 머리는 다치지 않았지만 전신골절로 병원에 4달간 입원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 수 있었어요. 한순간에 집안의 기둥인 아빠가 사망하니까 얼마나 저희 가족들은 당황하고 무서웠겠어요. 특히나 할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거의 기절하기 직전까지 쇼크를 받으면서 6개월 뒤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의료진들은 고령으로 인한 지병이라고 했지만 전 알 수 있었어요. 건강했던 할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에 걸린 이유는 아빠의 사망으로 인한 것이라는 걸요. 매일 눈물을 흘리며 형과 전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장애를 얻게 된 형은 병원을 전전하면서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전 그런 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의 정말 고문 수준에 가까운 고통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일할 수 있는 곳이라곤 형과 아빠가 일하다가 죽은 막노동 현장이었고, 정말 끔찍한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저 꾹 참고 일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일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형 뒷바라지를 하고 저 나름 돈을 모아서 먹고 살 수 있게 만든 세월이 근 10년이었어요. 형은 그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장애자들이 일할 수 있는 한 공단에 취업을 해 다행히 밥을 벌어 먹고 살 수 있게 됐고, 저도 돈을 좀 번 상태라서 형에 대한 걱정을 돌렸습니다. 뒤늦게 저희 인생에 집중을 하고 늦었지만 방송통신대학교라도 가서 자격증이나 이런저런 학위를 따고 다시 사람 구실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제가 수중에 딱 2억을 모았을 때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서 빌라 매매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30을 바라보는 나이이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결혼 시기를 놓치고 큰일 날 것 같아서요. 공부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펜을 쥐고 부동산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습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경매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경매 현장에 나가서 경험을 쌓고 처음 모은 돈으로 빌라 하나 통째를 경매받게 되었죠. 경기도 근처에 있는 빌라였고 근교라서 가격도 싸고 또 몇 차례 이미 진행된 경매로 인해서 가격이 상당히 저렴했거든요. 시세보다 훨씬 더요. 저야 뭐 어디 살던 상관이 없었던 몸이었기 때문에 여기로 낙찰을 해서 바로 들어와야겠다. 그래서 살아야겠다 하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 수년 만에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하게 되었고 바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다른 집은 세를 주고 전 다른 집주인들과는 다르게 1층에 살았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그 빌라가 1층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놀이터가 있고 소음 때문에 잘 입주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세입자들이 불편을 겪을 바에 내가 불편 겪고 그냥 맘 편하게 사는 게 낫지 라고 생각을 한 전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가끔 친구들도 불러서 파티도 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지는 노을을 안주 삼아 맥주 한잔하며 기울어져가는 인생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아니 믿겨지지 않는 일이 터지고야 만 겁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놀라서 이게 실화인가? 정말로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진실인 건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집에서 쿵, 쿵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제 윗집에는 늙은 노인네가 사는 터라 위층에서 쿵쿵 댈 일도 없고 옆집도 없는데 자꾸 수도관 파이프 이런 철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소리가 들리는지. 그리고 이런 소리가 작게 들리면 모르겠는데 계속 크게 들리고 제 신경을 거슬리게 했어요.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지, 혹시 뭐 건물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서 주말에 검진 예약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나온 사람들이 온 건물을 검사했는데도 딱히 이상이 없다고, 아무래도 주민들 통해서 소음 관련한 정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가셨죠. 새벽에도 들리는 쿵쿵 소리에 전 잔뜩 예민해져 있었고 결국 화 한 번 안 내는 저이지만 꾹꾹 참고 주민들에게 새벽에 제발 쿵쿵 소리를 내지 말아달라 부탁했습니다. 주민들 모두들 자기네들은 절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도 조심은 하겠다고 했죠. 저는 좀 한숨을 푹 쉰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아니 보일러도 안 되고 갑자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이상하다. 보일러가 왜 안 되는 거지? 하면서 전 원래 가지도 않았던 아버지께서 전선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전선 관련 있는 곳을 들어갔기만 해도 아픈 기억이 떠올라서 일부러 외면했던 그 보일러실에 들어갔습니다. 보일러실 문을 여니까 그 보일러에서 물이 뚝뚝 새더라고요. 아유,
누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안에 이불이 있었어요. 얼마나 먼지구덩이에서 그런 이불인지 분홍색처럼 보였는데 먼지에 굴러서 거의 회색 거무튀튀한 급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전 속으로 누군가 여기 물 새는 걸 막으려고 이불을 가져다 놓은 건가? 우리 세입자 중에 한 분이 하신 건가? 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을 거라고는 아예 상상도 못했어요. 하여튼 하루빨리 사람을 불러서 이걸 고쳐야겠다. 그러면 이상한 소리도 안 들리겠지 라고 생각을 한 전 바로 다음날 사람을 불렀습니다. 보일러 관련한 일 나는 사람이 와서 보일러실을 보는데 이건 부식이 되어서 생긴 고장이 아니라 누군가 여기 보일러를 쾅 쳐서 부서져서 물이 샌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혹시 여기 보일러통 세게 흔들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면 임의로 누군가 이렇게 만든 건데 참 이상하네요. 이 비싼 보일러통을 누가 그리 만들 리도 없고 하여튼 보일러 교체값 48만 원이고요. 이거 비싸니까 관리 잘하세요. 물 새는 거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요. 정기적으로 검진 꼭 하시고요. 하면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 알겠다고 하면서 누가 보일러를 진짜 일부러 끈 건가? 이상하네. 그럴 사람이 없는데 하면서 갸우뚱했습니다. 일단 보일러는 고쳤으니까 더 이상 문제될 건 없겠다고 안심했어요. 그런데 쿵쿵하는 소리가 여전히 집안에서 들리는 겁니다. 전 결국 참다 폭발하게 되었고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서 빌라 온 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옥상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 창고까지 가봤는데 건물에서 그런 소리를 낼 만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누가 이렇게 사람이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이리 소음을 내고 사람을 진짜 미치게 만드는 거야. 나 진짜 짜증나고 화나네? 하면서 딱 마지막으로 보일러실을 혹시나 하고 들어가 봤는데 아니 거기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순간 아니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으악 소리를 지르고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한 여자가 거의 아사 직전의 상태로 너무나 말라서 기아처럼 보이는 상태로 그 분홍색 먼지구덩이에 구른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그 보일러 밸브를 쿵쿵쿵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무슨 이상한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린 거였습니다. 아니 한 처녀거지가 보일러실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마냥 쓰러져 있으니까 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로 깜짝 놀란 전 바로 119에 신고를 했죠. 그렇게 얼마 뒤 119가 출동해서 그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전 아무래도 제가 그 건물의 주인이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구급차에 동행을 했어요. 다행히 그 여자의 몸에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영양실조의 상태였고 영양분이 부족해서 거의 쓰러져서 실신하기 직전의 상태였던 거죠. 그래도 큰일은 아니다라는 게 전 무척이나 다행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 한 이틀 정도 수액을 맞고 집중 영양치료를 하니까 다시 의식을 찾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저로선 참 다행이었던 거였죠. 그 여자는 눈을 뜨자마자 물을 찾더라고요.
가족도 안 보였던 그 여자였기에 전 물이랑 바로 미음을 가져와서 그 여자의 입에 넣어주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우리 집 보일러실에 들어와서 몸을 숨기고 살았던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가족은 어디 있고 집 전화번호나 핸드폰 같은 건 없나요? 나 좀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봐요. 라고 하자 그 여자는 저 가족 없어요. 안에 있는데 없어졌어요.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절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그 시간 동안 제 곁에 있어 주신다면 어떤 일을 해서라도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있었다가 없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일단 이 여자의 말만이가 너무나 간절해 보였기 때문에 전 알겠다고 한 뒤 그 여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여자, 일주일 뒤 병원에서 퇴원을 했어요. 딱 봐도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 보이는 그 여자를 본 전 일단 당신 몸 좀 추스르고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작은 방을 안 쓰긴 하는데 나도 어차피 낮에 일 가고 편하니까 그렇게 있으라고 하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며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전 괜찮다고 하면서 그 여자를 저희 집에 품었죠. 나름 걱정돼서 전 저녁에 집에 올 때마다 죽이랑 밥 같은 이런저런 먹을 거를 사들고 갔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먹이다 보니까 그녀 어느 순간 굉장히 건강도 되찾게 되었고 살도 통통하게 올랐어요. 전 그녀의 모습을 보고 참 다행이다. 죽지 않고 살길 잘했네. 이렇게 미인이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보일러실에 거지처럼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일어났는데 그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전 무슨 일이지? 왜 그녀가 안 보이는 거지? 라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자세히 보니까 식탁 위에 그녀가 써놓은 편지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절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전 이제 해결할 일이 있어서 급하게 이 집을 떠나야 할 것 같아서 덕분에 제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 언젠가 제가 꼭 갚는다고 했죠. 제가 그거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박의 씨를 물고 온 제비가 되겠습니다. 라고요. 전 아이고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만 그 여자 정말 내 인생의 신기루처럼 스쳐 지나갔구나. 그럼에도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고 잘 산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 이런저런 바쁜 일을 하면서 그 여자의 존재를 까먹고 살고 있었어요. 한참을 바쁘게 살다 보니까 과거는 생각도 안 나고 당장 내 눈앞에 있던 일을 해결하기 급급하더라고요. 똥줄 타면서 일을 한 거죠. 형도 몸 다친 곳이 병이 재발해서 일도 다시 그만두고 재활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삶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유가 있었던 제가 형이 일을 그만두고 병원비를 내니까 생활비도 빠듯해지더라고요. 아무리 집이 있어도 다달이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고 공실도 생겨서 꽤나 손실이 컸습니다. 금전적으로 힘든 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지쳐버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난 왜 이렇게 평생 힘들게만 살아야 하는 걸까?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저에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형이 공사장에서 크게 다친 이후에 다리에 장애를 입었고 또 그때 다친 후유증으로 신경계 교란이 일어나 이따금씩 굉장히 극심한 알 수 없는 통증이 온몸을 지배했거든요. 그때는 보험되는 진통제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없었고 비보험으로 나가는 약으로 인해서 형이 한 번 입원했다 하면 돈 수백에서 수천이 깨지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저에게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루에 정말 쎄 빠지게 벌어야지 10만 원 벌까 말까인데요. 좌절의 연속이었던 전 너무나 힘든 나날 속에서 하루하루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형과 저에게 누군가 병원비를 다 내주고 홀연히 사라진 거였어요. 이건 거의 기적이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정말 대박 중의 대박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전 익명의 그 기부자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부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원무실에서는 그저 자기네들도 모르겠다고 익명으로 부탁한다고 해서 알 수 없었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 기억이 났습니다. 바로 그 보일러실에 쓰러져서 죽기 직전인 그녀. 내게 꼭 은혜를 갚겠다고 말한 그녀가 이런 일을 한 게 아닐까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지에다가 가진 것 하나도 없는 그녀가 이렇게 빨리 저에게 은혜를 갚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형에 대한 안부와 상황을 그녀가 알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머리를 골똘히 굴리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라고 생각을 했던 그 기부자를 찾다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우리 형제를 가여이 여기는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고 간 거구나 라고 생각할 뿐이었죠. 다행히 형은 다시 건강을 되찾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형이 나으니까 또 제 몸이 아프더라고요. 아우, 정말 미치겠는 겁니다. 막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나르는 목재에 어깨가 크게 부딪혀서 인대랑 이런 곳이 다 파열이 된 거였어요. 손은 아예 들지도 못하는 상태였고 너무나 어깨가 아파서 일도 못하고 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의사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그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고요. 전 정말로 그 정도냐고. 난 일을 안 하면 큰일 나는 사람인데 미치겠다고 하면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결국 수입을 포기하고 수술을 했어요. 인대가 끊어지기 직전이라서 꽤나 큰 수술이었고 전 눈물을 머금고 수술했습니다. 전신 마취려고 해롱해롱거린 전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앞에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존재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야 싶었던 전 제가 꿈을 꾼 건지 아니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고개를 막 흔들었어요. 제 앞에 있었던 사람은 저희 집에 쓰러져 있었던 그 거지 처녀였던 겁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입원한 건 또 어떻게 알고 여기 찾아온 거예요? 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나를 좀 설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니까 그녀가 말을 꺼내대요. 지금 생각해도 진짜 깜짝 놀랄만한 일이 그녀의 입에서 나온 거였어요. 저 사실 여기 병원 전문이에요. 라고요.
아니, 그 거지 처녀가 의사였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이 살면서 아무것도 못 먹고 그래 거지 행색을 한 여자가 이 병원 의사라니요. 너무나 놀란 전 거짓말 치지 말라고,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면서 묻고 또 물었죠. 그러자 그녀는 모든 걸 말해주대요. 알고 보니 그녀는 원래 미술을 엄청나게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대요. 원래 미술을 굉장히 잘해서 주변에서 무조건 넌 화가를 해야 한다는 소리도 무척이나 많이 듣고 살았고요. 그녀 자신도 미술을 좋아하니까 미술 쪽으로 전공을 살리려고 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병원을 운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자식인 그녀에게 넌 미술을 하지 말고 무조건 의대에 가야 한다고, 의대에 안 가면 넌 내 딸이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말했나 봐요. 그래서 그녀 어쩔 수 없이 미술을 접고 미친 듯이 공부해서 3년간의 수험생활 끝에 의대에 들어가고야 만 겁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본인 적성이랑 맞지도 않는 의대 생활을 꾸역꾸역 버티다 보니까 공황장애에 뭐 조현병 증상까지 오고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쏟아낸 그녀는 학교에서 중간에 유급도 되고 거의 뭐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평범한 의대생과는 다르게 휴학도 몇 번이나 하고 하여튼 학교에서 약간 눈밖이 띄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겁니다. 교수님들 눈에도 적응을 못하는 아이로 찍히고 동기들 사이에서도 낙오된 사람이다 라는 눈총 아래에 겨우겨우 꾸역꾸역 버티고 살았더니 어느새 본과 졸업을 하고 과 실습을 도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런데 과 실습 돌면 돌수록 의사생활 나랑 맞지 않는다고, 난 그냥 빨리 자격증만 따고 다시 미술대학원에 가서 미술 관련 일을 해야겠다고, 전문의는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가서 나 절대로 의사하지 않을 거라고, 아버지 병원은 그냥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라고, 난 마음 편하게 다른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녀의 아버지 극대노하고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전문의 자격도 안 따면 도대체 뭘 할 거냐? 이 애비가 꽃길만 가게끔 딱 설계를 해준다는데 왜 그것도 못 받아먹냐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녀 결국 꾹 참았던 화가 폭발하고야 말았고, 자기 찾지 말라고 이대로 병원 실습 계속 돌다가 진짜 죽어버릴 것만 같다고 소리를 지르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어디에 처박아 버리고 아무도 자신을 찾을 수 없게 모르는 동네에 무작정 가서 빌라 옥상 이런 곳에서 잠을 잔 거였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몸을 씻지도 않으니까 더러워지고 노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치 꽃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나돌아다니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저희 집 보일러실을 찾게 된 거고, 거기가 나름 뜨끈하니까 며칠 지내고 밥도 안 먹고 그리 있다가 거의 아사 직전 상태로 저에게 발견된 겁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상황이에요. 그녀는 원래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버텨야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119에 실려갔다가 인적사항이 경찰에 인기가 되어서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그녀의 가출 사건이 끝나고 그녀는 아버지와 극적으로 합의를 보고 이 병원에서 인턴 끝나면 진짜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거라고 말한 겁니다. 아버지도 딸고집을 못 꺾어서 알겠다고, 너 그렇게 살라고 하면서
한 발 양보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그녀가 대학병원에서 남은 인턴 기간을 마치고 있을 때 실습을 하다가 저희 형을 보게 된 거고, 형을 간호하고 있는 사람이 저인 걸 알자마자 원무과에 저 모르게 형이 병원비를 내준 겁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어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줄 알고 그녀에게 정말 너무나 고마워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말했죠. 저한테 찾아오시지 왜 얼굴 없는 천사처럼 행동하신 거냐고.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죄송스러워서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말하자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직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숨어서 도와드리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환자로 들어오신 분 중에 그쪽에 있으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도 제 정체를 밝히고 은혜는 갚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몸은 지금 괜찮으시죠? 조금씩 회복 차차 되실 거예요. 저도 정신과 약 먹으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랑 협의해서 여기 실습 끝나면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려고요. 그리고 형이랑 우애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부럽네요. 저희 집안은 온통 돈 명예 이런 것 때문에 누가 더 잘 나가고 잘하는지 따지느라 진짜 미칠 것 같거든요. 저 그래서 가족에 대한 사랑이 매일 고픈 사람인데 부럽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보이는 것만 그렇지 우리 가족도 상처가 많은 가족인데 정말 너무 미안스럽네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연락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고 전 몸이 회복되어서 태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형과 함께 지내면서 다시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 일도 착실하게 하고 그리 살다 보니까 3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더라고요. 형은 같은 장애시설에서 일하시는 분이랑 연애를 해서 결혼하시고 저에겐 1살 조카도 생겼어요.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던 제가 형이 결혼하고 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무척 부럽더라고요. 원래 형은 저런 사람이었는데 진짜 멋있고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요. 저에게는 형이 좀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 나도 빨리 결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조급한 마음이 슬슬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일터에 한 여자가 찾아온 겁니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 그 여자는 몇 년 전 제가 구해진 그 꽃거지 출신 의사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는 그 여자는 자기가 이번에 전시회를 한다고 미술작품 자기가 전부 전시한 거니까 꼭 보러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직접 표를 줄 생각을 했냐고. 너무나 오랜만에 봤다고.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의사 접고 미술작가로 활동하는 거냐고 말하니까 그렇다고 하대요. 전 놀랐죠. 에휴, 나를 이렇게 생각해줘서 와줘서 표까지 주고 전 바로 미술관에 가서 그녀의 작품을 감상하고 오랜만에 만난 그녀와 이런저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다 떨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 할수록 그녀와 너무나 잘 통한다는 게 느껴졌고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얼마나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까 하면서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녀도 마찬가지로 저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서로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짝사랑만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녀가 먼저 저에게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자기 원래 그쪽 되게 좋아했다고. 그런데 조금 더 떳떳한 상태에서 만나고 싶었고 그래서 당신한테 내가 다가가서 이번에 내 전시회 표를 준 거라고.
우리 만나면 어떻겠냐고 하면서요. 저 그때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모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니. 이거 정말 천생연분 아닌가라는 생각에 전 손이 덜덜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전 좋다고 바로 그 제안을 수락했고, 그렇게 저희는 집주인과 거지의 위치에서 만나 몇 년 뒤 건물주와 의사 출신의 미술작가로 만나게 되었어요.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된 저희는 그간 힘든 일들을 나누면서 평생 서로의 곁에 있어 주겠다고 기약했고, 지금은 이쁘게 아이 낳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 결혼 전에 이제 아버님이 반대가 심할 것 같아서 엄청나게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거 없고 오히려 딸의 결정을 지지해 주셔서 참 천만 다행이다 생각을 했네요. 하여튼 기적처럼 운명처럼 만난 그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줬고,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더더욱 행복한 삶을 찬란하게 만들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저요 정말로 그녀를 만나서 지금 행복하고 앞으로의 삶에 감사하며 살려고요. 천사 같은 그녀가 하필 내 보일러실에 잠들어서 발견된 것도 다 하늘이 점지해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그럼 제 긴긴 사랑 스토리이자 신기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요즘 날이 추운데 따뜻하게 옷 입고 다니시고요. 항상 든든하게 입고 다니세요.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 편히 하루하루 보내는 게 건강에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전 그럼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한 사람도 아프지 마시고 행복만 하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제가 이런 행운이 인생에 올 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평생 노총각으로 지낼 줄 알았던 나에게 꽃거지였던 그녀가 반전으로 의사선생님에, 또 반전으로 미술작가에, 또 반전으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그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면서 제 인생을 황홀하게 해주었거든요. 세상 좁다고, 대한민국 좁다고,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고 어떤 인연이 내게 펼쳐질지 모른다고 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 말 제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보일러실에 있던 그 여자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전 아마도 계속 혼자 살면서 외로움과 고독함에 몸버림치고 뭐 난리 났겠죠. 형도 결혼하고 잘 지내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는데 저도 형을 따라서 좋은 여자를 만나고 이렇게 결혼까지 하고 정말 행복하고 알콩달콩하게 살아서 그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아마도 조건 없이 남에게 봉사를 베푼 정신에 하늘이 감동해서 저에게 이렇게 천사 같은 여자를 내려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은혜와 어떠한 도움들이 여러분들에게 돌고 돌아서 정말 큰 행운이나 기회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전 정말 그렇게 생각했네요. 언젠간 나에게도 내가 지금 베푸는 이런 마음들이 돌아 꼭 득이 되고 살이 될 거라고요. 저 이제는 정말 행복합니다. 하늘에 있는 아빠도 제가 결혼한 모습을 보고 무척이나 뿌듯하게 여기시겠죠? 결혼만 하면 정말 좋겠다 생각했는데 노총각 탈출해서 기분 좋은 마음에 마누라가 옆에서 자고 있을 때 이렇게 자주 보던 채널에 사연을 한번 적어봅니다. 그럼 제 이야기 이렇게 들어주셔서
듣고 전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날이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지내세요.